그리스와 소아시아, 이집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사상 초유의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당시까지만 해도 그리스인들에게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인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오랜 원정에 지친 병사들은 더 이상 못 해먹겠다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재촉했죠. 세상의 끝을 뒤로하고 하는 수 없이 돌아오긴 했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여기서 멈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 카르타고까지 공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갑자기 몸이 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엄청난 고열이 찾아오고 낮에는 호전되나 싶더니 밤에 또다시 고열이 찾아오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고열을 앓다가 몸이 쇠약해진 알렉산드로스는 허무하게도 증상이 발현된 지 단 열흘 만에 바빌론에서 세상을 뜨고 맙니다. 향년 32세, 세상을 다 가진 전설적인 대왕에게 걸맞지 않는 허망한 죽음이었죠. 휴대인들은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원인으로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썰, 독살당했다는 썰, 잘못된 치료로 잔병이 악화되었다는 썰 등 많은 가설들을 제기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정설은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꼽으라고 하면 보통 패스트와 천연두를 꼽는데요. 물론 최악의 전염병들 맞지만 이 녀석들 지금은 사실상 퇴역한 질병들이에요. 패스트는 항생제 한방컷이고 천연두는 아예 인류가 완전 박멸시킨 질병 1호. 이젠 걸리고 싶어도 못 걸리죠. 이 말라리아야말로 아직까지 현역으로 인류를 도살하고 있는 가장 흉악한 질병, 인류의 주적 1호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이 1000억 명 정도인데 이 중 10억 명 정도를 천연두가 죽였거든요. 지구에 존재했던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은 천연두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말라리아는 이 시각 현재 감염되어 있는 사람만 해도 2억 명입니다. 전체 인구 중 2.5%,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40명 중 1명이 걸려 있어요. 한 해에 40만 명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인들에겐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전염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 밝혀진 지 사실 1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말라리아가 왜 걸리는지 자체를 몰라서 역사 내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온대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열대지방 사람들보다 말라리아 내성이 상대적으로 더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세력이 전 세계에 진출하고 저위도의 열대지역을 식민화할 때도 말라리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와 마찬가지로 말라리아도 원래는 없었는데요. 유럽인들로부터 다른 질병들과 함께 유입되어 원주민 인구의 90% 이상을 죽여버리고 침략자인 유럽인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 대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들여오게 된 이유도 말라리아에 대한 내성 때문이었어요. 외려 아프리카 같은 경우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이 너무 강력해서 유럽인들의 본격적인 침략을 늦추는 이유가 됐죠. 말라리아라는 이름부터 라틴어로 나쁜 공기 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유럽인들은 말라리아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세기가 되어서도 말라리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건 나올 수가 없었죠. 자기네들 본토는 물론 열대지역 식민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공기 중에 헛발질하면서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지난 파나마 운하 영상에서 미국이 손대기 전에 프랑스가 먼저 도전했다가 실패했었죠. 지형도 지형이었지만 이때도 말라리아가 가장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 개미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데? 라는 헛소문이 퍼져 있어서 침대 다리를 물그릇에 담가놓고 개미가 못 올라오게 막았었다고 하는데, 외려 진짜 원인이었던 모기들이 번식할 장소만 늘려준 꼴이라 9년간 22,000여 명이 죽고 공사도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성공했냐? 프랑스가 손 털고 나간 뒤 미국이 재도전했던 1902년 드디어 이게 다 모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말라리아의 병원체인 말라리아 원충은 현재까지 총 5가지가 알려져 있고, 이 원충들은 모두 예외 없이 모기를 중간 숙주로 삼습니다. 모기가 온열동물의 피부에 빨대를 꽂을 때 이 원충이 체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체내로 진입한 원충의 포자소체는 간으로 이동! 거기서 증식해서 이후 적혈구에 침투합니다. 말라리아라는 병의 증상은 이때부터 발현돼요. 알렉산드로스처럼 혼수 상태까지 가는 고열을 일정한 주기로 겪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를 먹이로 삼으며 계속 혈액 속에서 증식하다가 그 동물이 모기에 물리면 다시 또 모기를 감염시킵니다. 새롭게 감염된 모기는 이제 원충을 들고 옮겨다니며 다음 희생자를 찾아다니죠. 이게 말라리아 원충의 대략적인 생태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라인업 중에 가장 지분이 많은 게 암이거든요.
암이면 뭐 당연히 1등 인정이고, 이 암 다음으로 바짝 추격 중인 게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2등이에요. 이것만 봐도 말라리아의 무서움, 간접체험 쌉 가능이죠? 1902년에 영국의 로널드 로스가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긴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드디어 알아내고, 1907년 프랑스의 샤를루이 알퐁스 라브랑은 말라리아 병원체가 세균이 아닌 원생동물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때까지 과학계는 세균이 모든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라리아를 통해서 세균이 아닌 다른 병원체도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거였어요. 이쯤을 기점으로 일단 절대적인 예방법이 모기 퇴치라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말라리아 원충 자체를 퇴치할 만한 명쾌한 방법은 여전히 없었어요. 모기 다 죽여도 한 놈이 살아서 물고 가면 여전히 목숨을 담보할 수 없었죠. 말라리아의 주된 증상은 주기적이고 살인적인 고열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말라리아에 걸리면 열을 내리려고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일시적인 해열작용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가 아니었어요. 전근대 치료법 중 그나마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있었는데, 남아메리카의 케추아인들이 쓰던 킨코나 나무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남미에 말라리아를 도입시킨 뒤 케추아인들은 1600년대부터 이 킨코나 나무의 껍질이나 수액으로 말라리아를 예방, 치료해왔는데요. 에스파냐의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 유럽까지 소개돼서 잘 쓰이다가 1820년 아예 킨코나 나무 껍질에서 퀴닌이라는 물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퀴닌은 오랫동안 효과적인 말라리아 치료제로 많이 쓰였는데요. 맛이 너무 쓴데다 부작용도 많아서 현재는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1934년 퀴닌보다 부작용도 덜하면서 성능 확실한 클로로퀸이 발견되면서 2차 대전기부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거의 100년 가까이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접종이 되다 보니 말라리아 원충들도 여기에 내성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1972년 일명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말라리아 치료제 중 가장 성능 확실한 아르테미시닌이 발견됐습니다. 의외로 이게 중국에서 발견됐는데, 심지어 그때 중국은 문화대혁명 시기였거든요. 모든 학문과 지식인들을 자본주의 반동분자로 취급해서 불사르고 죽여버리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학들도 다 문을 닫고 국가 단위 과학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암흑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 밑에서는 베트남전이 한창이라 중국 남부, 베트남 북부에서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창궐한 상황이었고, 문화대혁명으로 똑똑한 사람들 다 때려잡는 와중에도 말라리아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나 봅니다. 모택동의 직접 지시하에 비밀리에 말라리아 신약 개발 계획이 진행됐어요. 투유유라는 약학자가 고대 문헌을 쥐잡듯이 뒤져서 200개가 넘는 약초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게 190번을 실험할 동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기원 후 4세기 동진시대에 쓰여진 의술서 주후 비급방에 개똥쑥이라는 식물이 말라리아의 특효약이라는 내용을 발견, 191번째 도전으로 개똥쑥에서 아르테미시닌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월남전에 정신이 없던 데다 이게 일종의 비밀 군사 작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이랑 동료들 몸에 바로 임상실험을 때려버렸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성능이 너무 확실했고 지금 현재까지 말라리아 치료제 1티어로 전 세계인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역사에 걸쳐 말라리아와 싸워온 인간이지만 말라리아 백신은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앞서 소개한 로스, 라브랑, 투유유 모두 말라리아에 관련해서 노벨상을 받은 인물들인데, 만약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뭐 노벨상을 떠나서 영원히 교과서에 남겠죠? 아니 근데 말라리아는 대체 왜 이렇게 치명적이고 끈질기고 온 인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을까요? 답은 인간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서입니다.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뭐든 간에 숙주가 너무 아파서 빨리 죽어버리면 손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안 죽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더 많은 숙주를 감염시키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높은 치사율을 가진 흉악한 전염병들은 인간이 딱히 돌아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잘 돌아다니는 놈들입니다. 숙주가 알아눕든 대굴대굴 구르든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천연두 같은 경우가 그렇고, 인간의 몸을 잠깐 거쳤다가 쥐와 벼룩을 통해 옮겨다니는 패스트 같은 경우도 그렇죠. 둘 다 인간을 굳이 오래 살려놓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흉악하게 진화해온 것입니다. 말라리아도 따지자면 패스트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어차피 모기 타고 이동하는 질병이라 말라리아 입장에서 사람 몸이라는 건 그냥 원충을 증식시키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냥 죽기 전에 모기 한 방만 물려주면 되니까 일회용 번식장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말라리아가 인간에게 한치도 양보를 안 해주는 놈인지라 외려 인간들 중에서 말라리아에 적응하기 위한 특수한 유전 형질을 가진 경우도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적혈구의 생김새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도나스 모양입니다. 근데 이 적혈구의 모양이 낫처럼 생긴 일종의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낫 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걸 겸상적혈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정상 적혈구에 비해 산소 운반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걸 앓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을 때까지 빈혈을 달고 살아야 하고 평균 수명도 낮다고 합니다. 근데 말라리아가 이렇게 생긴 적혈구에는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만성 빈혈을 갖고 살아야 하는 엄청난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의 본진이자 최대 피해 지역인 아프리카에는 이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의 비율이 거의 3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유전병을 안고 태어나는 게 오히려 생존에 유리할 정도라니 진짜 말라리아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라리아는 동남아시아,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저위도 열대지역 국가들에서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으며 환자들 중 5세 이하 아동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미래 세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때문에 말라리아는 황열과 댕기열처럼 모기가 옮기는 다른 질병들과 세트로 엮여서 모기 그냥 멸종시켜버리면 안 되냐? 하는 논쟁까지 촉발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 멸종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거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현재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거리죠. 멸종 반대파는 모기의 멸종이 생태계에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찬성파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모기 때문에 죽는데 위선 떨지 말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디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답을 모르겠는데요. 여러모로 골치 아픈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기 이거 멸종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일단 모기도 모기지만 백신부터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방디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지식을 약탈하러